안녕하세요. 삼성선물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미중 갈등 경계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근 금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한 부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시장 동향을 간략하게 짚어드린 다음에 또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었던 EU의 경제회복기금 합의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재봉쇄 영향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전환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 다소 조정 압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태도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2달 넘게 중단했었던 코로나 브리핑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거부했었던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8월에 예정됐던 전당대회도 취소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인지한 듯한 행보 변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부양책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가 예정됐던 공화당 측 부양책은 이 세부 사항들에서 백악관과 최종 합의가 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번 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 스케줄도 지연이 되면서 최종 합의는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달러 규모로 발표될 공화당 측의 부양 안에는 이 백악관이 주장하던 급여세 인하는 우선 빠졌고요. 또 실업수당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2차 현금 지원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과 여전한 쟁점은 이 총 부양 규모, 공화당 측은 1조 달러로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3조 달러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입니다. 일단 합의 스케줄이 지연될수록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재정 절벽은 일단 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는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다만 이번에 발표될 부양 패키지는 올해의 마지막 부양 패키지이자 대선 이전에 정부가 내놓을 마지막 부양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부양책은 11월 대선 중간 선거 결과로 만들어질 미국의 정부와 의회가 좀 제시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패키지는 그 과도기 동안의 경기 충격을 방어하는 선에서 과도기적인 합의 정도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미중 간 외교 갈등도 상당히 첨예하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달러화는 유로화 랠리에 힘입으면서 94선까지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미중 간 갈등 우려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약세 압력에 노출이 되면서 아시아권 통화들은 약달러 환경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시장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적 발언을 넘어서서 행동으로까지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민감도를 낮춰왔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타격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다시 경계를 세우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특히 대선에 승부수가 필요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 최근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금 가격 랠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난 2011년 당시에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그 배경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배경에는 최근의 약달러 흐름과 함께 코로나에 대한 경계, 미중 갈등 우려 같은 불확실성 같은 요인들 다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좌측 차트에서 보시는 이 명목금리 하락과 기대물가 상승, 이 회복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그 격차인 실질금리 하락 압력, 우측 차트에 있는데요. 실질금리 하락 압력이 부각이 된 것이 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목금리, 국채금리 대비해서 인플레 기대 상승세가 더 강하다면은 지금의 금 가격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현재 연준의 정책 핵심이 물가 오버슈팅 용인 의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금 가격의 우호적인 환경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연준 이사 후보 중 한 명인 주디 셸턴이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이 명목금리 하락과 기대물가 상승,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주디 셸턴은 과거에 근본위 제로의 회귀를 주장한 바가 있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이기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대가 있는 후보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최종 임명까지는 상원 전체 의원들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주디 셸턴이 연준의 이사가 되고 또 트럼프의 임기가 연장이 될 경우에는 2022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셸턴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셸턴이 실제 연준의 이사로 임명이 될 경우에는 이 명목금리를 추가로 누르는 동시에 기대물가를 좀 위로 자극하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17일에 시작됐던 EU 정상회의는 21일 EU 경제회복기금 합의의 성공을 알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합의를 어떻게든 도출하기 위해서 EU 상임의장은 이 기금 총액을 7,500억 유로로 유지를 하되 보조금을 기존 5,000억 유로에서 3,900억 유로로 낮추는 대신 대출 금액을 늘리는 타협안을 제시했고요. 또 이 서유럽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EU 분담 금액이 수혜 금액을 넘어서는 일부 회원국들에게 반환금으로 좀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일단 이번 기금의 재원은 EU 공동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에서 전액 조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기금의 수혜국으로는 이미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극심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었던 이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최대 수혜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합의는 유럽의 태생적인 한계였던 재정 문제를 의미 있게 건드린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유럽은 2010년 당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한 나라의 재정이 위험해질 경우에 다른 영내 국가들에게 그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후부터 이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정부 부채가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알아서 잘 관리하라라는 재정 규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었습니다. 그랬던 유럽이 이번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EU 차원의 대규모 공동채권을 발행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개별 국가에 대한 무상 보조 지원을 결정한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위기가 분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필수 불가결하게 재정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국가들이 인정한 결과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유럽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영내 국가들 간의 금리 차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또 특히 이번 변화는 유럽이 향후 몇 년간은 이 재정 건전화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또 회복과 성장을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을 좀 기대하게 하는 사안인데요. 유로존은 지난 약 10년 동안 재정 건전화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뚜렷하게 하락했던 거의 유일한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유로존은 저성장의 굴레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었고요. 재정을 대신해서 모든 경기 부양의 짐을 짊어져야 했던 ECB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럽은 과거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럽은 이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유럽의 해밀턴 모멘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해밀턴 모멘트라고 하면 과거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이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 개별주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그 부채들을 모두 연방국채로 통합하면서 개별주들의 파산을 막고 강한 연방국가로 발돋움했던 시작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이 거론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유럽의 합의는 경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재정 논의가 지체되는 미국에 대비해서 유럽에 대한 기대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항상 이 유럽이 미국을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좀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지난 10년이 유럽의 디스카운트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유럽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논쟁이 하반기 중에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럽은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일회성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로 볼 때 개별 국가들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좀 분명한데요. 사실 이번 합의를 유럽의 해밀턴 모멘트라고 부르기엔 다소 부족하다라는 해석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유럽 회복기금 합의를 보통 재정 통합을 향한 첫 걸음으로 주로 평가를 좀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국가들 간의 재정 연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만 구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 합의가 당장 눈앞에 닥친 분열 위기를 좀 일단은 해소시키기 위해 했던 일시적인 수습에 불과했다면 경제 충격이 조금씩 수습이 되어갈 내년 이후에는 과연 추가적인 합의들이 가능할지는 아직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합의가 유럽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과연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합의가 재정 통합의 정점이 아닌 시작점이었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2분기 GDP, 또 FOMC 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준 FOMC 회의에서는 우선 경제 재봉쇄 이후에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이 추가적인 하향 조정 여부가 관심을 좀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이 구체적인 기준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여부, 그리고 새로운 물가 목표제에 대한 언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새 목표제의 최종 발표는 이번 회의보다는 9월 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논의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지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특정 물가 레벨을 달성할 때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물가 오버슈팅 용인 의지, 즉 물가의 충분한 상승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완화적인 저금리 환경을 약속해주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연준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금 가격에 대해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이 명목금리와 기대물가 간의 격차인 실질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정을 보류하되 배제하지 않는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즐거운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